자, 안녕하십니까. 로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제가 차 앞에서 리뷰를 요새 한 3개월 만이냐? 얼추 한 3개월 만이지? 3개월 만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차는 람보르기니에서 만든 SUV죠. 람보르기니에서 만든 SUV이고, 과거에 람보르기니가 LM이라는 험비 같이 생긴 차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 차는 뭐 워낙 판매량이 얼마 안 되니까. 현재 이 차는 람보르기니의 기술 총괄자가 이름이 뭐더라? 마우리치오 레지아니 기술 총괄자인데, 그 사람이 람보르기니 SUV, 사실은 2008년도에 에스토크라는 4도 세단하고 이 SUV에 대한 시제 작품을 걸어놓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람보르기니가 람보르기니의 비전 제시를 했었는데, 자기네 말로는 뭐 합리적인 선택이다, 자사의 고객들, 람보르기니의 슈퍼카를 샀던 고객들이 SUV를 원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우디 SQ7이라든가 포르쉐 카이엔 등하고 플랫폼을 공유하고, 카이엔에도 고성능 터보 모델이 있고요. SQ7도 아우디에서 나오는 SUV 중에서는 이제 S가 붙었기 때문에 고성능 디비전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산적인 효율성이라든가 돈을 아껴 쓰기 위해서 아마도 SUV를 선택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노사장의 추측이고, 대신에 람보르기니는 슈퍼카 브랜드답게 우라칸하고 아우디 RA가 많은 차이점이 나듯이, 우루스 또한 SQ7이나 카이엔하고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두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고, 람보르기니가 만들었으니까 뭐가 다른가를 저랑 이제 봐야 되겠죠. 여기를 보시면, 요게 이제 메인 플랫폼의 뼈대거든요. 여기는 스틸이에요. 스틸로. 요 앞은 알루미늄이고, 여기는 지금 스틸이란 말이에요. 스틸. 여기 스틸. 그리고 요 부분은 당연히 알루미늄이겠죠. 알루미늄. 여기도 다 알루미늄이고, 다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근데 여기까지는 스틸로 오게 된 이유가, 요 메인 A 필러가 끝나는 저 지점부터 해서 이렇게 오는 여기까지는 강성이 필요하니까 스틸 초울트라 강을 써서 강성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합금을 넣어서 승차감에 직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댐퍼와 스프링이 묶이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하고 엔진이 지금 상당 부분 앞에 있죠. 보통의 차들은 BMW가 하든가 아니면 최신 벤츠들도 마찬가지로 엔진의 이 헤드 블럭이 여기까지, 벤츠 최근 차들도 그렇고 보통은 여기에 이제 댐퍼의 마운트 부분이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마운트가 있으니까, 여기가 앞에, 여기가 마운트니까 휠의 중심축이 여기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은 엔진이 여기 정도의 헤드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헤드가 굉장히 앞에 있죠. 엔진이 굉장히 앞에 있는 거. 이거는 폭스바겐이나 아우디가 주로 쓰는 프런트 쪽에 엔진을 두고, 그 다음에 전륜 베이스의 4륜구동 시스템을 만드는 아우디의 특성답게 엔진의 마운트라든가 무게 배분에 대한 최적화에 대한 기술 데이터가 상당 부분 앞에 중심축으로부터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전형적인 이제 폭스바겐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죠. 아우디 플랫폼.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앞쪽에 무게 중심이 너무 많이 쏠리니까 이런 데를 다 이제 알루미늄을 쓴 거죠. 다 알루미늄을 쓰고, 이 앞에 나가는 것도 알루미늄을 썼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앞에 인사이드 패널 끝까지 나가는 범퍼와 여기 있는 범퍼, 그 다음에 전장류를 잡아주는,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도 꽤 무거운데 이런 데 이제 웬만한 데는 플라스틱을 또 많이 썼죠. 중요한 부분이 좀 연결되는 이 부분까지도 싹 다 알루미늄을 쓴 거예요. 그거는 돈도 많이 썼을 것이고, 그만큼 엔진이 앞에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에서 얘네들이 좀 신경을 썼다. 근데 제가 이제 딱 보면서 좀 실망한 게, 우루스를 처음에 보면 람보르기니답게 굉장히 차가 SUV인데도 낮고, 그리고 굉장히 차폭이 넓어요. 우리가 봤던 SUV들 중에 가장 넓은 것 같아요. 2m가 제가 봤을 때 넘을 것 같은데, 그리고 굉장히 앞부분도 길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슈퍼카 브랜드니까 뭔가 좀 플랫폼을 좀 좋게 썼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죠. 얘네가 SUV 플랫폼을 새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아우디 SQ7이나 포르쉐 카이넨을 같이 쓰다 보니까 메인 골격이 좁죠. 이게 지금 메인 골격인데 한 뺨이나 나가는 부분은 메인 골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육안상의 넓은 차대 폭하고 그 다음에 뭐 PSD라고 해가지고 휠이 바퀴 이제 브레이크에 체결되는 부위를 최대한 바깥으로 뺀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원래 차체는 그렇게 넓지 않다라는 거죠. 폭스바겐에서 원래 쓰는 그런 플랫폼을 쓰고 있다라는 거고, 요 엔진 위에는 거대한 에어 클리너가 달려 있습니다. 요게 지금 저 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 앞쪽에 요쪽으로부터 들어가는 공기가 여기로 이제 바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에어 필터를 거쳐서 요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로 내려가요. 그 내려가는 공기가 이제 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차는 V8기통에 650마력의 토크가 80이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엔진을 람보르기니가 새로 만들었느냐? 만든 건 아니고요. 폭스바겐 아우디에 원래 있었던 아우디 S6라든가 카이엔 터보 이런 데 썼던 건데, 람보르기니가 이제 엔진을 갖다 써야 되니까 명색이 그래도 슈퍼카 브랜드인데, 그래서 얘네는 이제 뭐를 손대서 이렇게 마력을 올리고 했냐 했더니, 사실 뭐 마력이 아우디의 옛날에 RS6나 최근에 나온 것들 보면 600마력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많이 올린 건 아니고, 자기네 말로는 트윈 스크롤 터보를 조금 손봤다. 조금 손 본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손 본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웨스트게이트 전자식으로 이렇게 터보의 용량을 얘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얘가 여기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기에 있는 터보 팬의 방향을 좀 손질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배기 라인으로 나가면서 과급에 되는 양을 조절을 해주고, 그 양만큼 흡기 쪽에서 이제 펌핑을 받아갖고 도는 거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RS6나 뭐 RS7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굳이 그렇게 큰 손을 볼 건 없는 것 같고, 실린더 헤드를 손을 봤다, 냉각 쪽에 유리하게 손을 봤다, 굳이 내가 봤을 때는 뭐 RS6에 비해서 뭐 굳이 그렇게 달라 보이는 부분은 없고요. 흡배기를 손을 봤다, 그 부분은 인정. 왜냐면 배기 라인이 이따 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좀 다르고, 일단 위에 흡기도 약간 좀 비싸게 생겼잖아요. 뭐 효율적인 면이 얼마나 좋지 모르겠는데, 흡배기를 주도적으로 만졌다라는 건 제가 인정을 하고, 그 외에 실린더 헤드나 트윈 스크롤 터보나 뭐 캠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주도적으로 바꿨다라는 느낌은 안 들고요. 그 다음에 엔진은 뱅크 각을 벌려놓고 요즘 벤츠, BM, 아우디가 짬짬이를 해서 만드는 핫 터보라고 하죠. 핫 블럭의 사이에 터보 두 개를 넣고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데, 이게 냉각에서는 솔직히 좀 불리할진 몰라도 생산 단가라든가 효율성 면에서는 이게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엔진이 돼 있고요. 그 외에 뭐 위쪽에서 봤을 때는 딱히 람보르기니 우루스니까 뭐 놀라운 기술이 뭐가 있나요? 노 사장님 물어보면, 어차피 SQ7에도 이 스트럿바는 들어갈 거고, 여기에도 스트럿바가 들어가니까 양쪽에서 잡은 거죠, 스트럿바를. 여기도 알루미늄이고 얘도 알루미늄인데, 두 개의 스트럿바를 이렇게 가까운 딱 엔진만큼의 2뺨 이상에 잡아버리면 차대 강성이 굉장히 셉니다. 왜냐면 뭐 밀도가 높음을 요구하는 휠하우스의 이 중심점이 굉장히 안쪽으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차체, 이 넓은 차체에서 휠하우스의 안쪽 부분하고 여기 안쪽 부분이 되게 좁단 말이에요. 굉장히 안쪽으로 휠하우스를 몰고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 끝에서 스트럿바를 이렇게 짧게 잡으면 강성이 굉장히 강하게 잡혀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안쪽으로 말려 들어오는 차체의 프레임에 여기서부터 여기를 또 묶었으니까, 얘는 SQ7도 이렇게 잡았는지는 제가 본네트를 열고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 상태만 봤을 때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운전자가 느끼는 차대 강성은 굉장히 강할 겁니다. 대신에 이런데 이제 마무리 같은 거를 보면 요런 부위 요렇게 끝나고, 보통은 이게 벤츠가 차를 만나면 요렇게 엉성하게 끝단을 끝내지를 않죠. 이런 걸 보면 폭스바겐 산하에서 크게 구조물의 핵심 구조물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보형물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바꾼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제조회사의 SUV였으면 아마도 배터리를 앞에다 뒀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 슈퍼카 브랜드답게 배터리는 뒤로 갔어요. 이런 부위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텅텅 비어 있어요. 메인 요 휠하우스랑 여기에 스틸 뼈대 빼고는 나머지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확장시켜서 패널을 붙여가지고 차가 좀 넓게 보이게 했다라는 거죠. 터보의 기술들은 뭐 아우디, 현재 벤츠, AMG, BMW M 이런 회사들이 쓰는 거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엔진을 잡아주는 마운팅 기술은 굉장히 고급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알루미늄으로 해서 합금으로 되게 좋은 거라서 여기서도 자유각을 많이 주고 여기서도 자유각을 많이 줬어요. 같은 방향에 놓고 기역자로 꺾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줬다는 건 엔진이 지금 이렇게 악셀을 세게 밟으면 워낙 출력이 세니까 엔진이 옆으로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크랭크축이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엔진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게끔 튼튼하게 잡으면서도, 왜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부식류가 말랑말랑 큰 게 아니잖아요. 되게 좁은 걸로 돼 있으니까 강하게 잡되 두 군데로 나눠서 충격 흡수를 잘 분산시키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놨네요. 비싼 차답게 그런 건 잘 해놨어요. 이쪽에 마운트는 이제 밑에 따로 잡은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뭐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자, 앞바퀴 쪽으로 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차들 중에서 가장 거대한 세라믹 디스크 브레이크가 아닌가. 이 브레이크 디스크 값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요거는 아마 브렘보에서 만들었으니까 브렘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이태리가 만들었을 거고, 희한하게 이 가운데 벨은 이 스틸이 아닌데 좀 무슨 기술이 필요한가 봐. 요거는 항상 이 저먼 독일에서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요 근래에 들어와서 아케보노라고 해가지고 이 일본 브랜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써있네. 메이드 인 자팬 딱 써있는데, 아케보노 브레이크들 대용량이 최근에 이 슈퍼카들에 좀 들어가는데 새로 각광받는 건지 저가로 미는 건지 성능이 좋아서인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제 브렘보의 디스크와 블럭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 근래 들어와서 이 아케보노 10 피스톤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저쪽까지 하면 10개죠. 아무튼 대구경에 세라믹 디스크 브레이크가 SUV인데도 들어가 있어요. 슈퍼카답게. 근데 이제 아우디, 폭스바겐의 감성이 묻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에 이제 벌써부터 녹이 이렇게 쓸어버리면, 사실 뭐 녹난다고 크게 문제되진 않거든요. 사실 보기는 안 좋죠. 이걸 얘네들이 여기다가 도금 처리를 잘 했으면 이렇게 녹이 안 나는데, 이게 이제 폭스바겐 아우디의 고질적인 문제점인데 이렇게 돼 있고. 자, 휠하우스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다 알루미늄입니다. 암들도 싹 다 알루미늄이고요. 포크, 너클암도 다 알루미늄이죠. 다 알루미늄인데, 메인 프레임, 우리가 정식 명칭으로는 원래 이제 메인 블럭의 앞단 쪽에 메인 프레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메인 프레임인데, 얘도 역시나 다 인사이드 패널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얘도 역시나 지금 알루미늄이에요. 그리고 밑에 서브 프레임도 완전히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렇게 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암들도 싹 다 서브 프레임, 너클암까지 싹 다 서브 프레임 다 알루미늄, 여기 알루미늄, 싹 다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소재에 있어서만큼은 얄탱이 없이 알루미늄 많이 썼다는 거고, 어퍼암과 로우암이 있는데, 자, 보통의 일반 벤츠나 BM이나 밑에 있는 로우암하고 위에 있는 어퍼암을 이런 식으로 설계를 안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암의 두께는 뭐 제조사마다 어떤 강성에 확보되는 양의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회사들은 얘네 둘의 강성을 좋게 하고 조타의 정밀성을 위해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묶었을 때 이렇게 나눠진 것보다 강성이 더 유리해지고, 여기에서 하나를 잡죠. 하나를 잡고 약간 각도를 줍니다. 캐스터 각이나 킹핀 각도를 줘가지고 직진 안정성이라든가 조타를 줬을 때 복원 능력 같은 데에 영향을 줄 수 있게끔 기술을 주는데, 아우디, 폭스바겐이나 전통적인 스포츠성의 기술 데이터가 없는 회사, 이렇게 두 개를 주는 경우는 자유각을 많이 줘서 움직였을 때 부드러움이라든가, 그리고
앞바퀴 앞쪽으로의 무게 편향이 많은 회사들이 이쪽 전방 전륜 쪽 서스펜션에 걸리는 하중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정밀성을 요구하는 이 너클암의 상단 부분 세팅을 안 하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자유각을 자유롭게 주려는 목적성을 갖고 세팅을 하는데, 람보르기니인데 300km를 넘게 달리는 차가 이렇게 세팅했다라는 게 저는 약간 의아해요. 물론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스포츠성이 어마어마하게 줄거나 폭망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정밀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운전을 해보면 핸들에서 느껴지는 좋다에서 정밀함이 떨어지는 게 운전할 때 느껴지거든요. 더군다나 에어매틱 스프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러움을 지금 주고, 얘가 차고 조절도 되고 감쇄력을 또 조정해 가지고 1, 2, 3단계로 댐퍼의 감쇄력도 조절하는 기능들이 들어갔지만, 어쨌든 에어매틱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놓으면 먹먹한 스티어링 느낌이 오는데, 그거를 하부 쪽에서 다른 잡기술을 넣는지를 이제 확인을 제가 해봐야죠. 그리고 이쪽 부위의 서스펜션 얘기는 텐션 스트롯도 지금 뒤쪽으로 빠졌으니까 이 부분도 밑에 내려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쪽에 이 안에도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고요. 여기도 오일이나 오일을 아마 엔진 오일을 냉각시키는 쿨링 시스템이 이 안에 있어요. 지금 있고, 그리고 여기에 구멍을 뚫어놔 가지고 바람이 유도가 돼서 브레이크 쪽으로 가겠는데, 어차피 세라믹 디스크가 있으니까 디스크를 식히기 위한 에어로 터널은 따로 필요는 없겠죠. 자, 뒷바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뒷바퀴로 와서요. 사실은 요 디스크가 웬만한 차의 전륜 바퀴에 들어가는 디스크 크기 정도가 되죠. 이 차가 고성능이고 300km가 넘고 마력이 650마력이 넘는 데다가 공차 중량이 2.2톤이 넘어가니까 앞바퀴 쪽에는 과도하게 큰 디스크가 들어간 것 같고, 뒷바퀴에도 상당히 큰 디스크가 들어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거죠. 사실 보통의 슈퍼카나 고성능 차들이 세라믹 디스크 브레이크를 넣어줄 정도면 앞바퀴 쪽에 거대한 캘리퍼가 달림과 동시에 뒷바퀴에도 어느 정도는 최소한 4P 이상의 캘리퍼가 들어가면서 뒷바퀴 쪽에 제동 성능에 대한 분배를 어느 정도 주는데, 보통이 아마 한 7:3, 8:2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작은 원피스톤의 작은 캘리퍼가 들어갔다는 거는, 거기다 이 모양도 싼마이 아닙니까? 이 아우디 폭스바겐에서 요거만 지금 람보르기니의 배지만 여기다 딱 갖다가 이 세라믹이라고 카본 세라믹 딱 써놨는데, 요거를 봤을 때 이 차의 전방에 쏠려 있는 무게 배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라든가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도 앞바퀴 쪽에 무게가 얼마나 많이 실려 있는가. 이따 밑에 들어가면 전방 서스펜션, 전륜 서스펜션의 로우암을 보시면 아마 제가 그 부연 설명이 될 겁니다. 그렇듯이 이 차는 굉장히 앞쪽에 무게 편중이 되게 심하다라는 거고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에어스프링이 들어가 있고요. 에어스프링 굉장히 큰 게 들어가 있죠. 전체 중량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댐핑 압력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센서가 들어가는데, 요즘은 사실 이런 센서를 잘 안 쓰거든요. 내장형으로 돼서 좀 좋은 댐퍼를 쓰는데, 댐퍼의 두께를 봤을 때는 중량감과 풍부함 이런 것들은 좋은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 마운팅 체결되는 부위 같은 걸 봤을 때는 폭스바겐의 싼마이의 어떤 조립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느냐. 뒤에는 스틸입니다. 뒤에 차대는 아무래도 이 차가 앞쪽에 무게 편중이 많다 보니까 뒤쪽은 대부분을 다 이 위에 상단, 그 다음에 하단의 프레임도 다 스틸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고요. 서브 프레임도 여기 쇠로 파이프로 돼 있죠. 까만색. 지금 차주분이 오프로드를 타갖고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서브 프레임도 스틸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아우디 폭스바겐이 주로 많이 쓰는 방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서스펜션의 구조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여러분, 이 차가 지금 차체를 높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디스크가 거의 수직으로 돼 있죠. 여기 보시면 뒷바퀴도 약간 안쪽으로 정캠버로 들어가긴 했지만 거의 지금 수직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요 서스펜션의 암이 꽂히는 이 암에 들어가는 피봇의 위치를 보면 거의 동일선상에 이렇게 나란히 돼 있어요. 5링크의 멀티링크를 구조하면서도 위아래로 움직일 때 캠버 변화를 별로 주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더블 위시본에 가까운 세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완벽하게 오프로드를 중시하고 만든 서스펜션 세팅은 아니고요. 아우디 SQ7이라든가 그 다음에 포르쉐 카이엔이 지향하는 바가 오프로드보다는
SUV인데 좀 비싸면서 빨리 달리는 고성능의 SUV다 보니까 걔네들과 이 서스펜션의 구조를 같은 개발 선상에서 놨다라고 보면 5링크지만 다각도의 변화보다는 접지의 우선으로 앞쪽에 무게 편향이 상당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뒤쪽이 가벼운데 뒤쪽이 접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고성능들은 차가 날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뒷바퀴의 접지는 완벽하게 WC 본에 가깝게 해서 뒷바퀴의 편평률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제조사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데, 이거는 람보르기니가 처음부터 이렇게 쓰면 역시 람보르기니다 라고 내가 칭찬을 하는데 이미 SQ7하고 카이엔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근데 뭐 SQ7은 암이 스틸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5개의 암이 굉장히 튼튼하게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걔네들이 이 암을 스틸로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뒷바퀴의 캘리퍼와 뒤에 소재가 스틸로 싹 다 바뀐 거, 요거 말고는 뭐 괜찮고요. 뭐 람보르기니의 이게 헥사곤 뭐 이런 스타일로 이 안에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사실 뭐 워낙 비싼 차니까 이 소재를 가지고 내가 잘했네 어쩌네를 칭찬하진 못할 것 같고요. 뒤에만 봤을 때는 뭐 세라믹 들어간 거 말고는 과연 이게 뭐 람보르기니다, 몇 억짜리다, 뭐 3억에 넘는 이런 차다라고 하기에는 딱히 뭐 새로운 기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파이널 최종 버전인 하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체 우리기의 하이라이트 하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자마자 여러분도 눈치챘겠지만 여기에 스틸의 서브 프레임이 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처음에 제가 보고 얼핏 실망했는데 이 차의 서브 프레임으로 보기에는 알루미늄 구조의 서브 프레임이 있어요. 알루미늄 구조로 돼 있어서 이렇게 차대하고 너클암 바퀴 쪽으로 연결되는 데는 알루미늄 너클암이 알루미늄 서스펜션을 통해서 알루미늄 서브 프레임을 타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그럼 이 얇은 철판을 왜 넣느냐. 보통은 제조사들이요, 요 정도 두께의 이 서브 프레임을 넣을 때 알루미늄을 쓰느냐 이걸 쓰느냐에 따라서 강성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두께가 확보가 되면 알루미늄 합금으로도 충분히 강성을, 많은 제작비가 들겠지만 뽑아내는데, 이렇게 얇게 되면 알루미늄을 가지고는 강성을 뽑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비싼 몇 억짜리 차에 MLB 에보라는 플랫폼을 SQ7하고 카이엔하고 얘 우루스가 같이 범용해서 쓰는데, 이런 비싼 고성능 SUV 차대에 그러면 이걸 왜 썼느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위에서 얘기한 대로 이 차는 엔진이 굉장히 앞에 있죠. 얘가 지금 엔진 드레인콕이 여기 있으니까 바퀴가 이쪽에 중심점이 있는데 엔진이 이렇게는 앞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서스펜션의 특징도 보통 차들 고성능이나 비싼 차들은 이걸 텐션 스트럿이라고 하는데, 텐션 스트럿이 원래 앞쪽에 있죠. 앞쪽에서 뽑아줘야 조향 안정성이라든가 직진했을 때 느낌이 되게 안정적이고 좋거든요. 핸들을 틀었을 때 좋다 느낌도 굉장히 스포티해지고, 거기다가 메인 서스펜션이나 텐션 스트럿을 박을 때 너클암으로부터 킹핀 각을 줘가지고 직진 안전성에 대한 정밀성과 핸들을 돌렸을 때 복원되는, 위에서 눌러서 내려온 엔진의 무게로 내려오면서 복원되는 느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엔진이 앞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차들은 너클암이라든가 킹핀각이나 키스터각을 잘 안 줘요. 왜? 앞쪽에 무게 편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들이 손해가 있어서 두 개 다 그냥 수직으로 평범하게 꽂혀 있죠. 그리고 텐션 스트롯도 모든 스포츠카나 고성능 BM이든 뭐 벤츠 GL이나 GLS 등도 다 앞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돼 있는 구조도 람보르기니가 SUV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MLB 에보 플랫폼을 공용에다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고, 그러는 가운데 이 차는 가격이 있으니까 액티브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요. 액티브 스테빌라이저. 이 스테빌라이저가 얘잖아요. 좌우 바퀴의 롤을 억제시켜주면서 수평을 유지해 주려고 하는 건데, 얘는 지금 되게 차가 무겁잖아요. 무거운데 여기다가 스틸을 썼으니까 낮은 속도, 저속으로 주행할 때 이럴 때는 이게 승차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승차감에 영향이 주는 거를 액티브 스테빌라이저를 둬서 이쪽에 스테빌라이저와 이쪽에 스테빌라이저를 이쪽 가운데서 끊어줬다가 더 세게 붙여줄 수 있는 액티브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스틸이 들어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승차감을 얘가 스테빌라이저의 자유각을 확 줘버리면 좌우의 롤이 굉장히 허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승차감이 부드럽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고속으로 달릴 때는 얘가
강인한 차체 느낌을 주면서 얘까지 묶어버리니까 이런 데서 폭스바겐 플랫폼 MLB 에보를 쓰면서 모자란 주행 데이터를 여기서 좀 보완을 해주는 거죠, 이 우루스가. 근데 이게 이제 고성능 BMW X5M이라든가 GLE AMG 버전 같은 데서는 이미 들어가면서 사실 이게 뭐 대단한 얘네들만의 기술은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비싼데 이걸 넣어서 이런 것들을 상쇄시켜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를 봤을 때는 너클함도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경우가 보통 차들에 흔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런 걸 봤을 때 야, 이게 람보르기니가 슈퍼카 브랜드인데 SUV를 만들면서 어쩔 수 없이 폭스바겐의 플랫폼 때문에 이런 구조를 딴다라는 게 참 안타깝죠. 그리고 여기서 서브 프레임이 이쪽으로 확장된 이게 없어요. 왜? MLB 에보를 쓰면서 이미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만들었고, 대신에 여기 서브 프레임이 박히는 부위가 굉장히 강하게 박히죠. 보통은 그냥 일반 철판 같은데 이렇게 꽂히는데 이 구조가 굉장히 강해 보여요. 가장 강한 힘이 모여있는 이쪽 피봇의 연결 부위에 서스펜션에 텐션 스트럿을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봤을 때는 비록 텐션 스트럿을 뒤쪽으로 빼서 이렇게 일반 차에 어울리지 않는, 고성능 차에 어울리지 않는 스트럿 개념의, 맥퍼슨 스트럿 개념의 구조를 생겼지만 이런 데서 그래도 강성 확보를 많이 해주고 있다는 거에 조금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MLB 에보 플랫폼에 와서 아까 위에서 제가 안쪽으로 스트럿 바를 잡아주기 위해서 강성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얘가 지금 액티브 엔진 마운트거든요. 엔진에 저 마운트 연결돼서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이제 전기를 지지고 빼고 해가지고 엔진의 흔들림을 세게 잡아주거나 부드럽게 잡아주거나 해주는데, 보통은 양쪽에 두 개를 잡아요. 근데 얘는 지금 양쪽에 정확하게 수평으로, 아주 수평은 아닌데 거의 동일선상에 있으면서 앞쪽에 두 개와 뒤쪽에 두 개를 넣어서 보통 4개의 액티브 마운트를 가진 차를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마운트는 엔진만을 잡는 건 아니죠. 미션도 같이 잡게끔 돼 있는데, 미션의 메인을 이거라고 보기에는 미션이 너무 이쪽에 있어요. ZF 8단 미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미션하고 엔진이 연결되는 여기가 이제 하우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엔진과 미션에서 여기 잡으니까 얘랑 여기랑 이 4개가 엔진과 미션을 다 같이 밑에서 묶어서 액티브 마운트로 고성능이잖아요. 그리고 이 차에는 토센 사륜 시스템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배라든가 이런 데서 생기는 그 잔진동이라든가 고출력에서 뽑아져 나오는 고유의 진동파 같은 거를 잡기 위해서 액티브 엔진 마운트를 4개나 설치를 했어요. 이 부분은 되게 의아하면서도 되게 잘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뭐 여기 있는 에어컨 콤프나 알터네이터 등을 보면 최신의 경량화되는 좋은 소재를 쓴 것 같진 않고요. 아까 인사이드 패널이 위쪽에 알루미늄으로 나갔는데 서브 프레임에서도 이쪽으로도 알루미늄으로 해가지고 전치 구조를 달 수 있는 지지대가 또 하나 나가요. 그리고 이 지지대를 보강하기 위한 이런 거, 또 강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거를 달아놓고 이런 걸 보면 그래도 람보르기니가 나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하지 않았냐라는 거고, 흡기 쪽으로 들어가는 터빈을 여기 보니까 전치식으로, 요새는 보통 순행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요거는 약간 의아하네요. 요즘에 나오는 이 고성능 차들이 아까 위에 물론 순행 인터쿨러가 없었는데 요새 나오는 고성능 좀 가격대가 나가는 차들은 터보를 정밀하게 해주기 위해서 순행의 인터쿨러를 다는데, 얘는 지금 보니까 이게 에어 터널이잖아요. 에어 터널이 저기 인터쿨러에 달린 거 보니까 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앞쪽에 오일 쿨러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 오일 쿨러가 아니고 양쪽에 똑같은 터보 인터쿨러가 전치식, 바람으로 시키는 공랭식 전치식의 인터쿨러. 이거는 약간 구형의 시스템인데 이거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고선 딴 변명이 되지가 않아요. 요새는 순행식을 써가지고 에어 컨디셔닝에 관련된 프레온 가스를 이용해서 굉장히 차갑게 해주는 고급 기술들을 많이 쓰는데, 이 비싼 차에 전치식을 썼다라는 거는 터보 엔진을 아주 정밀하게 세팅한 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요거는 좀 실망스럽네요. 자, 그리고 요 서브 프레임이 스틸로 된 거는 메인은 알루미늄이고 이게 연결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너클함의 구조는 좀 실망스러워. 맥퍼슨 스트럿의 전형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엔진도 아우디 폭스바겐이 많이 쓰는 앞쪽에 많이 편향된 거고, 여기에 붙어 있는 얘는 ZF의 형상이니까 여기 보면 ZF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 똑바로 돼 있죠. ZF인데 이게 최근에 ZF에서 나온 8단인데
ZF-에서 나온 최근의 8단들이 크기가 많이 작아졌어요. 작아지면서 토크 대응이 안 좋았는데 토크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좀 개량이 됐고요. 그래서 전체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전체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게 미션이 체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미션 컨덴서도 달려 있죠. 여기서 오일을 좀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너무 뜨거울 때는 여기서 식혀주기도 하는데, 아예 미션 오일을 빼갖고 쿨링 시켜주는 시스템은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 좀 독특한 게, 보통 요즘에 사륜차들이 이런 고성능에서 랜드로버라든가 카이엔이라든가 이런 차들이 비스커스 커플링을 다판으로 해가지고 다판 전자제어다 크라운 기어를 넣어가지고 사륜 시스템을 빼는데, 얘는 지금 형상이 되게 작아요. 자꾸 옆에 앞으로 나가는 게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앞으로 구동이 나가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지금 이 디퍼런셜 기어 케이스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좌우측 바퀴로 뻗어 나가는데, 요 앞쪽에 디퍼런셜 케이스에는 별다른 기술이 들어간 게 없고요. 앞쪽으로 나가는 구동 쪽에 요 디퍼런셜 케이스는 딱히 많은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케이스는 아닌데, 여기에도 열교환기가 달린 거 보면 이런 오일의 관리는 그래도 조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고, 희한하게 거미줄들이 있는 거 보니까 차가 좀 오래된 건가, 이 비싼 차에 안에 거미줄이 막 있고 이러네요. 이거는 제가 리뷰하면서 전에 보지 못했던 현상인데. 자, 그리고 요거가 이제 차대를 양쪽을, 여기도 다 지금 알루미늄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알루미늄 많아요. 여기서부터는 차대가 이제 다시 스틸인데, 앞쪽 부분에는 알루미늄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무게가 많으니까. 자, 여기가 이제 희한하게 다른 차들하고 다르게 크라운 기어나 비스커스 커플링에 다판 전자제어 사륜을 쓰지 않고, 이 차는 희한하게 토센 사륜을 써요. 토센이 이제 옛날 아우디가 기계식 사륜을 썼을 때 토센 사륜 방식을 썼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 토센 사륜 시스템이. 왜 이 우루스가 토센 사륜을 쓰냐면, 토센 사륜은 일단 단점으로는 비싸요. 그리고 조립 공정이 좀 복잡하고, 그리고 무게 배분을 전자제어식 다판들은 앞쪽으로 100%를 다 주고 뒤쪽으로 100%를 다 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토센은 기어비를 세팅하거나 거기에서 이제 회전비가 부하가 걸리는 양을 웜기어라든가 링기어라든가,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웜기어를 주변에 축의 가상자리에다 설치를 해가 가운데 축 주변에 작은 기어들이 이렇게 돌돌돌돌 감겨 있어요. 번데기 감듯이. 걔네들의 앞뒤의 저항비를 계산해서 설치를 하면 최초 앞뒤의 기어비를 딱 자를 수가 있는데, 얘는 40% 대 60% 정도가 최초에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4대 6의 기어비를 가지고 사륜 시스템으로 차가 움직이죠. 그러다가 이제 뒷바퀴에 슬립이 감지가 되거나 앞바퀴에 슬립이 감지가 되면, 안쪽에 뒤로 나가는 샤프트나 이쪽으로 나가는 샤프트가 헛돌면은 더 세게 돌아요. 회전비가 더 빨라지거든요. 그랬을 때 웜기어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빠른 쪽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뒤쪽으로 이제 토크가 편중이 되는데, 토센 기어, 이 기계식 기어들이 단점 중에 하나가 100%가 못 가요. 그러니까 4대 6인데 뒤쪽으로 최대 많이 가야 80 한 3%, 5% 가고요. 앞쪽으로도 최대 많이 가야 한 70 몇 프로 빠질게 못 가요. 그러니까 얘는 완벽하게 뒤로 다 보내거나 완벽하게 앞으로 다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전자다판을 넣지 않고 왜 이걸 넣느냐. 적어도 람보르기니 SUV를 사는 돈 많은 고객들은 자사의 슈퍼카를 다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3억이 넘는 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약간 똘끼가 있으니까 분명히 오프로드도 가져갈 거란 말이야. 보통은 이 차가 지금 서스펜션의 세팅을 봤을 때는 오프로드를 잘 가게끔 디펜더라든가 랭글러라든가 레인지로버들처럼 완벽하게 오프로드를 탈 수 있는 서스펜션 세팅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차를 가지고 오프로드를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전자대어 다판 사륜을 넣잖아요. 그러면 진짜 홈로에서 못 빠져나갈 확률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자다판 사륜을 넣게 되면 오히려 홈로를 잘 나갈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홈로에서는 크라운 기어나 투센 기어를 갖고 있는 기계식 사륜들이 오히려 홈로 주파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력한 토크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 만에 하나 홈로에서 탈출을 못해서 개망신을 당하면 안 되니까 아마도 토센 사륜을 넣지 않았을까 싶은 거고, 거기에 모자라는 전자다판을 넣지 않아서 모자라는 일상에서의 고속
섹션에서의 사륜 분배는 아마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액티브 도크 팩터링이 들어가서 얘는 지금 전자 제어를 통해서 뒷바퀴에 X를 묶거나 한쪽으로 토크를 세게 밀어주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통한 도크 팩터링 플러스 얘가 전자식 LSD를 묶어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온로드 주행의 슈퍼카에 버금가는 300km를 달리면서 코너를 잡아 돌릴 수 있는 거는 이 액티브 LSD를 통해서, 거기다가 뒷바퀴조차도 액티브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네들이 고속 섹션에서의 어떤 안정감과 스포츠성은 얘가 담당을 하고, 원래는 서스펜션 세팅은 오프로드를 갈 수 있게 세팅을 안 했지만 만에 하나 이 차가 망가지는 걸 감수하고라도 오지를 들어갔을 때는 이 토센 사륜 시스템에 의해서 전체적인 구동 배분을 흐트러짐 없이 가겠다. 사실 토센 사륜이 좀 무겁고 생산 단가가 비싸고 고장이 났을 때라든가 이런 좀 문제는 있지만 이게 사실은 사륜 시스템에 있어서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온로드의 기반으로 사륜을 세팅하다 보니까 이거를 안 쓰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좋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차대가 이제 뒤쪽으로 가면 뒤쪽에부터는 이제 스틸로 들어가요. 이게 자석이 딱 붙어버리죠. 앞쪽까지는 알루미늄을 많이 썼는데, 그리고 배기 라인도 딱히 플랩을 달았기 때문에 배기 라인에 별도의 기술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냥 아우디나 폭스바겐이 흔히 쓰는 그냥 슈퍼카의 전형적인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고, 플랜지 같은 형식도 그냥 아우디가 많이 쓰는, 람보르기니가 뭐 슈퍼카들이 쓰는 별도의 좀 고급스러운 플랜지 방식으로 이 배기 머플러라든가 배기 라인을 잡아주는 방식은 없고요. 요것도 보면 뭐 아우디에서 주로 많이 쓰는 방식이죠. 대신에 이제 열이 많이 날까봐 이 방열, 단열 소재를 잘 해놨는데 보통은 이 안에를 감아버리거든요, 이 단열 소재를. 근데 이 차는 단열 소재를 여기에는 흡음재 소재만 넣고 이 흡음재 안에 단열 소재가 없어요. 얘는 그냥 흡음재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음만 잡고 안쪽으로 유입되는, 얘는 여름에 열이 좀 가운데로 올라올 것 같아요. 밑으로 후끈후끈하게 올라올 것 같고, 여기도 지금 뭐 카본 비스무리한 플라스틱으로 잡아놨는데 여기도 지금 차대 보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게 차대 보강이 잘 들어가 있고요. 요 배기 라인이 벌써부터 이렇게 좀 부식이 좀 이렇게 돼서 좀 비싼 소재를 쓰지 않았다라는 게 여러분도 보이시죠? 여기에 곳곳에도 4M5 돼 있고 아우디, 슬로바키아 딱 찍혀 있고요. 국적 기업답게 여러 동유럽 쪽에서 또 생산되는 부품들이 많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오면 여기에 있는 이 액티브 리어 디퍼렌셜이 센서들이 많이 있죠. 얘가 이제 여기 모듈인데 여기 다판을 붓고 떨어뜨리고 해줘서 여기에 다판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여러 개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다판을 붙여서 양쪽을 하나로 묶는 수도 있고 한쪽으로만 토크를 세게도 보내주고 미끄러지는 쪽은 브레이크를 걸어갖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데 이 기술은 되게 좋은 거예요. 아우디는 이 기술을 울트라 4W 꽈뚜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비싸고 뒷바퀴의 추종성이라든가 험로 탈출, 코너 탈출 등등해서 굉장히 혁혁한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데 단점이 비싸고 무겁다라는 거죠. 비싸고 좀 무거워요. 자, 그리고 뒷바퀴 쪽의 서스펜션도 암들을 크로스로 꺾는 거 없이 그냥 다 굉장히 묵직하게 5군데 잡았는데 나쁘진 않은데요. 굉장히 강하고 W15처럼 캠버의 변화를 별로 없게 한 건 있는데 딱 봤을 때 굉장히 치밀하게 고성능을 위해 세팅된 서스펜션 암의 구조는 아니고요. 그냥 튼튼하게 많은 적재물들을 가지고 뒤에 하머를 많이 싣고 뒷좌석에 승객들이 다 탔을 때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려는 거 외에 소재들은 다 비싸게 썼지만 딱히 뭐 다른 기술, 고급 기술을 갖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죠. 아우디 SQ7하고 포르쉐 카이엔하고 같이 쓰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에 서브 프레임도 스틸, 여기도 여기는 그래도 끝단은 알루미늄이네요. 끝단은 알루미늄, 여기까지도 알루미늄이고, 이게 지금 뒷바퀴 쪽에 들어가 있는 이 액티브 도크 팩터링 시스템 때문에 또는 출력이 워낙 세니까 여기에 강성이 필요하니까 여기 모든 것들을 잡아주는 서브 프레임은 얘네들이 스틸을 썼어요. 보통 고급차들은 여기다 알루미늄을 쓰는데, 근데 이 스틸로 인해서 승객석으로
불쾌한 진동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 서브 프레임이 닿는 부분은 다 알루미늄을 쓰고요. 다 알루미늄을 쓰고 다시 그 알루미늄의 윗단은 스틸이에요. 강성이 필요한 곳은 스틸을 넣고 이 서브 프레임이 닿는 이 부분은 승차감을 위해서 다시 요거는 되게 잘했네. 그러니까 복합 소재를 쓴 거죠. 알루미늄과 스틸을 섞어서 강성은 잡으면서 승차감 저하를 막고자 이렇게 한 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도 워낙 출력이 세니까 이렇게 암을 2개를 넣어가지고, 물론 이쪽에 전치물들을 잡는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강성 확보에 도움이 되겠죠. 뒤쪽에 좀 무게가 있나 봐요. 뒤쪽을 잡아주기 위해서 별도의 보강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되게 잘했고, 이 장치가 뒷바퀴에도 좌우의 스테비를 세게 잡고 풀어주는 액티브 스테빌라이저입니다. 비싼 장비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플랩, 여기에 들어가 있는 플랩이 엔진에 4기통이 들어왔을 때 보통은 소음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나가고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저항이 걸리니까 터보의 배압을 맞춰줄 수 있는 거고, 악셀을 세게 밟아서 확 배기가스가 나가면 이 플랩이 열리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나가면서 배기음도 더 우렁차지는 거고요. 딱히 이 차가 어마어마한 람보르기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괴리감이 있죠. 저는 우루스라 그래서 아주 많은 기대는 안 했어요. 어차피 MLB 에보 플랫폼에서 나왔기 때문에 비슷할 거라고 했는데 역시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고요. 대신에 그래도 고급 소재들,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SQ7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SQ7은 아마 차가 되게 좋을 거고요. 서스펜션의 구조는 슈퍼카 브랜드로 보기에는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어디 딱히 부족하다, 잘못 만들었다 이런 부분은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루스 하체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한 3개월 쉬었다가 했더니, 제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법정 공방 마무리 때문에 사실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면허 문제가 이번 주에 이제 결정이 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더 기다렸다가 제가 면허증을 받게 되면 이게 리뷰를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이제 제가 면허증을 못 받게 되면 제가 이제 조수석에 타거나 서킷에 가서 리뷰가 진행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그동안 많은 구설수와 안 좋은 내용들이 많았음에도 저를 응원해주고 기다려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로보스 인더스트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자동차 문화에서 최고의 리뷰와 좋은 문화장을 여는 좋은 사이트로 우뚝 설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밀어주시고, 이제는 눈치 안 보고 응원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했을 때 나쁜 내용 뜨는 것들 다 이제 처벌시키고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제는 떳떳하게 저 노사장 응원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우리 게러지라든가 손세차장이라든가 우리 쇼핑몰이 잘 돼야 제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양질의 영상을 만드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람보르기니 우루스의 하체 오리기를 마치고요. 제 면허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운전석에 내가 앉느냐, 조수석에 앉느냐는 며칠 안에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영상 제작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장은 앞으로 다시 옛날처럼 풀악셀하게. 감사합니다. 울컥하다, 야.